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사직 유지와 2022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고한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박 시장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고소 사실이 누설됐는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피해자 관련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꾸리겠다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70대와 80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시흥의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건 서울시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 10월 깜짝 회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처음으로 35명이 대체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합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는데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선고 장면은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생중계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고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습니다. 반대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1년 7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사망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석 대를 분석하고 있고 어제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난 9일 오전 박 시장을 만나고 오후에 전화통화도 했던 인물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인 9일 박 시장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 비서실장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관에서 박 시장을 만나 10시 40분에 공관을 나왔습니다.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선 건 그로부터 4분 뒤입니다. 센터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고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관사를 떠난 뒤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해당 시각은 서울시 직원이 9일 오전 11시 20분과 정오 두 차례 걸쳐 북악산 안내소에 박 전 시장의 동선을 문의하고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입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끊긴 건 오후 3시 40분. 경찰은 박 시장이 해당 시각까지 살아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박 시장을 찾은 곳에서 확보한 신형 아이폰을 분석 중입니다. 또 박 시장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도 통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시장이 숨지기 전에 누구와 통화를 더 했는지 또는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 전 통화 내역을 분석해야 하는 만큼 박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될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알려준 인물의 윤곽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유족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고 사망 당일 행적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A씨의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 누설 의혹과 성추행 방조 및 은폐 관련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6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신상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고 상담과 치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을 보호하고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그러면서 여성단체와 인권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들어간 민관합동조사관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면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비서실에 가게 됐는지 그 부분 역시 민간합동조사단은 판단하셔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누가 피해 사실을 묵살했는지 등 그런 부분들이 다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여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힐 것이라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큰 사건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시간만 오래 끌다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자 호소를 묵살한 정황이 있는 서울시는 진상규명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피해자에게 어제 사과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향해 직접 한 첫 사과입니다. 국민 전체에도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 자체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렵다며 서울시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당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와 비슷한 처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서울시에만 조사를 맡긴 게 피해자 측 의견을 무시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정말 반성하는 당의 태도인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통합당에선 국회 청문회나 특검 등이 거론됩니다. 또 야권에선 민주당 등 여권이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쓰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정춘숙 의원이 박 시장 건이 아니었다면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했을 것이라며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코로나19의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환자 발생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70대와 80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시흥의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확진된 건 70대 A씨입니다. 환자가 발생하자 어제 낮 방역당국은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입원 환자 63명과 간병인, 의료진 등 10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A씨와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B씨로 이들은 모두 8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까지 일주일가량 지난 데다 이 병원이 면회실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124명의 환자가 발생한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사례 등에서 보듯 요양병원은 밀접, 밀폐된 특성상 바이러스가 쉽게 퍼집니다. 또 치명률이 높은 노인, 그것도 기저질 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의 우려도 큽니다. 지난 9일 인천에서는 간호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98살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확진 20여일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 10월 깜짝 회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조 특파원,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을 3차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비핵화에 진전 가능성이 없으면 11월 미국 대선 이전 회담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입니다. But the truth is,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in achieving the outcomes that were set forth in Singapore now, goodness, a couple years back. 네, 폼페이오 장관,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해결 또 안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재적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We hope they'll change their mind. We look forward to engaging them in dialogue so that we can get to the right outcome. And so do our partners in the region. The Japanese, the South Koreans, they all want to achieve this. The Chinese too.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진 대담 행사에서는 미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북미 정상 간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경우 깜짝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정상회담보다 낮은 단계든 고위 지도자가 다시 모이든 대화를 계속하기를 매우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연일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두 나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장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인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이 인권 침해와 탄압을 일삼는 정권에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일부 임직원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웨이에 대해서는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고 신장 지역을 탄압하는 등 중국 공산당 감시 국가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전방위 압박에 대해서 중국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국은 사안별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홍콩 제재에 대해서는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 제재로 보복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권과 권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안정을 훼손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는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틀 전에 채택된 일본의 올해 방위 백서에 대해서 북한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명시가 된 표현,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다 못해 이웃 나라들의 새 도전이 된다고 걸고 들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 기사에서 지난 14일 채택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탄도화를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해 음흉한 정치 군사적 목적 실현에 이용해온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노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운운하는 데 대해 주변국들은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며 응당한 각성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선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대변인은 아베 정권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정권 자체의 파멸을 앞당기는 후과를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노인 환자 7명에게 인슐린을 투여해서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미국의 전직 간호조무사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재향 군인병원에서 불필요한 인슐린을 일부러 투여해 노인 환자 7명을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Rita Mays of Harrison County has pled to 7 counts of murder and 1 count of assault with intent to commit murder, occurring from on or about July 2017 to June 18. 8, 90대인 고령 피해자 7명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지만 리타 메이즈는 일부러 인슐린을 주사해 저혈당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메이즈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죄를 시인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잇단 돌연사는 희생자 중 한 명의 유가족이 지난 2018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숨진 환자가 의사 처방 없이 인슐린 주사를 4차례 맞았고 약물 주사 자격이 없는 메이즈가 인슐린을 투여했다며 병원 관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유사 사망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메이즈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7건의 종신형에 더해 징역 20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파리 공원으로 산책을 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와 마주쳤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바르지티 여사가 현지 시간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파리 튜일리 정원을 찾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이곳에서 수십 명의 우란조끼 시위대를 만났고 이들은 경호원과 함께 걷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대를 이해한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당부했지만 시위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Un bon 14 juillet. Oh putain, putain. Oh. Il y a une démocratie. Mais tu vas virer, tu vas virer, tu vas virer, tu vas virer, ma parole, tu vas virer. 마크롱 대통령은 휴일을 맞아 아내와 산책 중인데 시위대가 방해했다며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위대는 우리가 정상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들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불평등과 경찰의 폭력적 시위 단속에 항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평등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경찰의 시위 단속에 대해서는 당신들 중에도 폭력적인 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시위대와 마주친 것과 관련해 경호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과 너무 거리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냐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35명이 대체 복무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10월에 소집돼서 3년 복무가 시작이 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어제 서울병무청에서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불리는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합니다. 합숙 생활을 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맡습니다. 현재 병역기피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650명이 넘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인원도 87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위원회는 세부 심사 기준도 가다듬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하고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구속력 등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일 경우에는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고려 요소로 판단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심사 고려 요소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미국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시간 전쯤에 AFP 통신이 속보로 전한 내용인데요. 오바마와 바이든, 게이츠의 트위터 계정에 30분 안에 1,00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계정도 해킹된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계정도 해킹된 걸로 추정됩니다. 트위터는 명백한 해킹으로 보인다면서 곡 설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늘 군 수송기를 이용해 필리핀과 동티모르에 마스크 40만 장을 보냅니다. 지난 4월에도 필리핀에 진단키트를 지원했는데 이달 들어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티모르에 보내는 마스크는 현지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보궐선거 규모가 커진 만큼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던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여성 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언사로 2차 가해를 했으며 검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잠실, 용산 일대에서 부동산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되는 60여 건이 적발돼서 정부가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입니다. 국토부의 기획조사는 강남 도곡동, 송파 신천동 등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통신사 4곳이 5G 전국망을 만드는데 25조 7천억 원을 씁니다. 이용자가 몰리는 도심시설, 지하철 등의 네트워크를 늘리고 2년 뒤까지 사실상 완벽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재향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태 핵심 고리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재향군인회가 향군 상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때린 혐의입니다. 지난 1월 프로 바둑 입단 대회에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커닝을 시도한 바둑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판을 전송하면 인근 PC방에 있던 공범이 AI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다음 수를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녹슨 포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던 도중에 발견됐는데 부식이 심해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포탄을 회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1호 지방공원으로 지정된 양평 두물머리의 세미원이 국가정원 등록을 추진합니다. 2024년 신청을 목표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올해는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 관객을 이전의 30% 수준으로 줄였고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서 입장료 1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니쥬가 오리콘 주간 디지털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디지털 싱글, 스트리밍 부분까지 3관왕을 했는데 신인으로 처음입니다. 네, 21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오늘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유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스위스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 순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초복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천둥과 번개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최대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들이 잇따라 붙잡히면서 교육당국이 뒤늦게 몰래카메라 긴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나만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길래 그러는지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 경남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교사 2명이 교내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자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탐지기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교직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우리 학교에 탐지기가 올 거니까 미리 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달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할 뻔했습니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을 땐 수감 몰래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1학년 부장교사가 사건을 수습했는데 이 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범인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에는 970여 학교가 있는데 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80여 개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별로 순번을 정해서 하루씩 장비를 돌려쓰고 있습니다. 충전도 해야 되고 중간에 진짜 잘 됐나 쨌는데 이제 중간에 또 지그치게 가져와서 또 다른 학교가 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일단 가기가 힘들다. 화장실 갔을 때 이제 불법 카메라가 있나 한번 둘러보게 된대요. 경남교육청은 몰카 탐지 장비를 300개 더 늘리고 경찰과 합동 점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7층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냉장고와 집기류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떠밀렸던 2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속초 청호초등학교 앞 바닷가에서 일행 2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 해경은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물놀이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 협회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5년 실형, 횡령 등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횡령 등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카프카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습니다. 교전은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군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먼저 국경을 침범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아르메니아 국방부 대변인의 말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Bizim işimiz hak işidir ve Azerbaycan öz prinsipial mövqeyindən bir addım geri atmayacaq. Ադրբեջանական զինված ուժերի կողմից թիրախավորվել են հայկական բնակավայրերը, մասնավորապես ուրեմն Տավուշի, Չինարի, Այգեպար, Ներքին Կարմիր աղբյուր, Պառավաքար համայնքները. 두 나라는 드론과 박격포까지 동원해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지금까지 장교 2명을 포함해 자국 군인 11명이 숨졌고 민간인도 1명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역시 자국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두 나라가 충돌해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간지대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2년 동안 전면전을 벌였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갈등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의 국경 충돌은 이 민족 영토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소연방이 출범한 직후인 1923년 레닌과 스탈린이 아제르바이잔 내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를 수립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련 시대 때는 민족 영토 갈등이 수면 위로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1985년 3월달에 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이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민주화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네. 아르메니아로 병합을 추진하면서 양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소련방 붕괴 과정에서 양국 간 전면전 형태로 발발해서 한 3년간 전쟁이 지속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1년 5월부터 94년 5월까지 전쟁이 발발했는데 약 3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당시 군사력에 있어서 우세에 있었던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에 연결되는 그런 아제르바이잔 영토 7개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하. 이와 같은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 군의 그 점령 상태가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94년 이후에 러시아 중재로 그 휴전 협정이 체결돼서 휴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그 충돌이 산발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2016년에는 그 4일간 전투에서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네. 최근에 그 군사적 충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충돌이 이처럼 격화될수록 유라시아, 특히 카카스 지역의 정세가 불안과 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요새 그 남코카서스 지역은 우리 그 한국 분들도 많이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 카프카즈 산맥이 그 위치에 있고 또 이제 뷰도 좋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카프카즈 산맥과 이란 터키 사이 위치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또한 석유 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 아제르바이잔이 위치해 있어서 지정학적, 지정학적 경쟁이 주요 국가 간에 있어서의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경쟁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지역의 세력 확산을 위해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내지는 지원 정책을 펴왔고 2003-4년에는 조지아에서 시민혁명이 성공되었고 그 후에 친미 정권이 수립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소련 시대 때는 그 석유와 가스가 러시아를 거쳐서 이제 흑해로 흑해 유럽 지역으로 수출됐었는데 2005년에 그 가스관과 석유화를 건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아주 에너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따라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러 의존도가 높은 아르메니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해오고 있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안보 조약 기구랄지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 적극 참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친러 대 반러 어떤 그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어떤 형태. 그 결과 이제 미러 간에 있어서의 세계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 발생했던 전쟁도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러시아가 양국을 향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재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 두 국가가 옛날 소련 부속 국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러 의존도가 높고 또 이제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국가 연합, 즉 CIS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정상회담이랄지 또는 내무장관 회담, 또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OSCE라고 하는데 OSCE 민스크 그룹 주요 의장국으로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지속해 왔고 또 단계적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아르메니아 군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와 점령 지역에서 철수를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의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아르메니아로 병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그렇게 자치국가로서 내지는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서 남아있을 이런 주민 투표를 이렇게 2단계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르메니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상당히 많은 지역, 7개의 어떤 행정구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지금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내지는 또 유엔은 유엔대로 우리와 같이 양국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영토 민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벌써 이 충돌이 발생한 지 32년이 지난 것이 증명해 주듯이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영토와 종교, 경제적 이권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은 그 역사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릴지 여러 방안들을 지금 당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대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 주변이나 공공기관이 썼던 부지 등 자투리 땅을 최대한 찾아내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은 공공 재개발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 고층 임대 아파트를 짓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에서 남는 땅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풀 수 있는 그린벨트는 이곳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와 강남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푸는데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모호한 태도도 논란입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당정협의 이후엔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 차관은 또 임대차 3법이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릴 거란 우려에 대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얘기고 서울이 부족한 거거든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55주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시장에는 지금 불안하고 있어요.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서울시가 부정적입니다. 그린벨트는 해제 없이 온전히 보존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함께 회의를 한 후 낸 입장문에서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없이 온전히 보존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초와 강남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고심 중인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빠진 7.10 주택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주택인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린벨트 보전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박 전 시장의 실종과 사망 당일인 지난 9일에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저희 JTBC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삶이 바뀐 시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자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적장애인은 사찰에서 폭행과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탈출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 소집까지 신청했지만 이 역시도 지지부진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32년 동안 하루 평균 13시간씩 청소와 잡일을 했습니다. 사찰의 주지는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찰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른바 사찰노예 사건입니다. 지난 1월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일부는 기소 의견이었지만 핵심인 노동 착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스님들이 힘을 합쳐 일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년 가까이 피해자나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게 억울함을 따져 물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A씨 측은 지난 1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심의위 측에서 검사의 수사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심의위 소집을 지연시켰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수사 상황 가봐면서 개최 일자를 정해야 하는데 수사 상황을 검사실에서 알려주면 그때 소집 개최 일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이나 어떤 특정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죠. 열면 신청하면 바로 열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 시민들한테는. 취재진은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A씨는 목숨을 걸고 사찰을 탈출했습니다. 억울함과 응어리를 검찰이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도 A씨에게는 막막한 또 다른 벽이 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사찰 안에선 스님이라고 불리웠지만 A씨는 불경을 읽는 대신 하루 종일 일만 했다고 합니다. 9시나 10시쯤에 잠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고 피곤하니까는 코피도 자주 나오고 그랬어요. 청소부터 밭일까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지만 먹이고 재워준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뭐라고 하고 가도 그러고 발로 차고 따고 때리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네, 자주. 성격이 급하니까 거기 스님이 32년을 참다 겨우 탈출한 후에야 사찰에서 자신의 노동력만 빼앗긴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자신의 통장을 통해 사찰에 돈 수억 원이 오갔고 자신 명의로 사찰에서 집을 사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기관을 찾았지만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주지 스님에게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혐의가 빠졌습니다.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다였습니다. 마음에 안 좋죠. 아니 500만 원 벌금 물어가고 되겠어요. 더 물어야죠. 그저 잘못한 게. A씨의 통장을 쓰고 명의를 도용해 집을 산 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할 때 적은 혐의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지 몰라서 그냥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 A씨는 다시 법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찰의 주지 스님뿐 아니라 이 사건의 소극적인 검찰도 상대가 됐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2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운명의 날이 맞습니다. 밝았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니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벌금이 과하다고 해서 300만 원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양형부당은 대법원 상고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2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게 유죄인지 아닌지 무죄인지만 판단하고 유죄라면 오늘 끝이 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300만 원을 깎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죄 취지라면 이제 파기환송을 할 텐데 네. 사실 이제 쟁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그 토론회에서 상대의 후보자가 친형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걸 과연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네. 아니면 과거 1심에서 봤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은 것, 아하. 부진술이라고 볼 것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오늘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무효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고심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양형부당도 다퉈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제청을 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문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가 오늘 쟁점이 될 텐데 이게 사회적으로 워낙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소부해서 심사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생중계까지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기소가 됐을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 세 가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오늘 그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뭐 판결이라든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기도 쪽에서도 얘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게 아니고 진술하지 않은 것뿐이다. 부진술이다. 부진술이라면 공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는 속뜻으로는 결국 친형 강제 입원시킨 적 없습니다로 들리잖아요. 이게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읽히니 이건 결국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게 항소심의 판단인데 이 법률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어제 경기도 대변인의 경우에도 부진술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진술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뭐 큰 걸림돌은 없어졌다. 무죄를 실제로 받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하고 재상고까지 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판단이 아주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이제 이 법적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권 준비를 본격화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당선 무용이 선고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지사도 이게 당선 무효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과거에 SNS 통해서 밝힌 바대로 이게 그동안 선거 그 비용도 다 보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최소 30억 원 이상을 쉽게 말해서 다 이재명 지사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적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운명도 그렇고 또 이재명 지사의 말대로 경제적 운명까지 거기다가 당 민주당까지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오늘 그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큰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들도 좀 하거든요. 이미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찰이 상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만약에 검찰도 상고를 했다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아예 다르게 그 부분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유죄가 나와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근데 계속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상고심에서 그 부분이 다시 떨어져서 유죄로 파기환송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문장에 대한 법적 해석이 오늘 이 지사의 운명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원심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말이죠. 뭐 300만 원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사직은 당연히 박탈을 당하는 거고요.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또 선거 비용도 보전해야 다시 되죠.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SNS에 이거는 정치적 사망뿐 아니라 경제적 사망이다.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판단이 그렇게
가벼운 판단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직 박탈뿐만 아니라 네.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니까 어디든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하, 선거 비용 보전에까지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6.25 당시의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어제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충원 안장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결식을 마치고 백선엽 장군의 관을 실은 운구 차량이 장지인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합니다. 태극기로 감싼 관이 육군 의장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전현충원으로 들어옵니다. 백 장군의 수의는 6.25 때 입던 전투복입니다. 6.25 때 같이 싸웠던 동료들이 관에 흙을 뿌리는 허토를 맡았습니다. 낙동강 다부동과 문산 파평산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안장식에는 유족과 서욱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등도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백 장군은 6.25 때 공적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대장이 됐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경력도 있어 친일파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대전 현충원 정문에선 찬반 집회가 따로 열렸습니다. 길 한쪽에선 현충원 매장 반대라는 피켓을 들었고 다른 쪽에선 백선엽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42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일부는 연구차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큰 충돌까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과거인데 마치 현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두 공연이 있어서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 갑니다. 네, 이 공연을 보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절로 리듬을 타게 되는 탭댄스를 포함해서 진수를 보여주는 칼군무까지 화려한 퍼포먼스가 주는 흥겨움도 흥겨움이지만 무엇보다 올해는 이 무대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데요. 경제적 불황이 깊어졌던 1930년대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았던 그때가 바로 지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은 먼지로 여겨져도 꿈꾸는 먼지니까 괜찮다는 무명 배우의 긍정의 힘, 그리고 이를 응원해주는 주변 모두의 힘이 더해지는데요. 험난한 속에서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트,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루이스가 실제로 만났으면 서로 어떤 논쟁을 벌였을지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연극 라스트 세션입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고통은 확성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럼 내 구강함은 하나님의 목소리겠구만. 내가 오늘 미십니다 하고 외치면 내 암대포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다 사랑하겠구만. 할렐루야. 물론 그렇지 않죠. 네, 2차 대전을 앞두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한다를 두고 벌어지는 썰전. 칼을 들고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펜싱 경기를 보는 듯한 긴장감이 이어지는데요.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결국은 전투기 소리에 모두가 숨죽여야 했던 이때를 보면 곳곳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립을 하지만 바이러스 앞에 일상이 무너진 지금이 어쩐지 보입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지금 그런데요. 봉쇄령이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이 나라는 영국이랑 확진자 수를 비교를 합니다. 확진자가 영국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워미터에 따르면은 남아공의 코로나19 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 8,292명입니다. 이는 영국의 29만 1,373명보다 7,000명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46명입니다. 영국 사망자 수의 10분의 1도 채 안 돼 사망자 수는 영국보다 많이 적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3월에 첫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는데요. 이후 줄곧 옛 식민 종주국인 영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남아공은 신속하게 봉쇄령을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영국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영국에서는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도 봉쇄령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해 영국을 앞지른 겁니다. 또한 남아공은 현재 겨울이어서 확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늘면서 의학용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병원 병상도 이달 안에 다 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사망자 수가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가 11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2만 4,089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8만 7천여 명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7일에 내놓았던 것보다 16,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여러 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다시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연구소 측은 미국인의 95%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쓴다면 사망자 수는 예상보다 4만 명 정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사직 유지와 2022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불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기 전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경찰이 박 시장 휴대전화 통신 내역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누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 민관합동 조사단을 두고는 조사의 실효성이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70대와 80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시흥의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